너 밤마다 내 물건 훔쳐가지 다 알아. 이거 챙겨서 나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에게 쓰레기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먹다 남은 사과 반쯤 뜯긴 과자, 다 닳아버린 립스틱이 쏟아질 듯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자기를 위해 챙겨둔 거라는 걸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발 꺼져줘라. 엄마도 싫다잖아. 이혼하자. 그날 며느리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보다 훨씬 큰 진실이 이미 며느리 이름으로 준비돼 있었다는 걸요. 김서연은 그날도 말없이 쓰레기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과 조각을 다시 봉투 안에 넣고 반쯤 찢어진 과자 봉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다 닳아버린 립스틱은 손수건으로 한번 닦아 봉투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의 손놀림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김서연은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고 그중 절반은 시어머니 박정임의 병간호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부터는 하루도 혼자 둔 적이 없었고 집안의 시간은 늘 서연의 손으로 버텨왔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반복되는 헛소리를 달래고 이유 없이 쏟아지는 폭언을 견디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희생이라 불렀지만 서연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마저 일찍 등을 돌렸고 세상에서 기댈 곳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시어머니가 아니라 처음으로 생긴 어머니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박정임은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워냈고 말수는 적었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점을 알고 있었기에 더 마음을 쏟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시어머니에게서라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준호는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서연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어머니만 지킬 수 있다면 자신이 무너지는 건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서연을 도둑이라 불렀고 아들은 그 말을 이용해 며느리를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손을 먼저 보았습니다.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그 손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던 손이었는지 서연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집을 나서기 전까지 남편 이준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들을 자신의 말처럼 반복하며 이제 끝났다는 걸 분명히 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싫다잖아. 이 집에 더 있을 이유 없어. 그 말은 설명도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을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난 사실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나 감정은 그의 관심 밖이었고 지금 중요한 건 집안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 박정임은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분노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서연을 향한 의심과 불안은 아들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내 거 다 가져가. 밤마다 몰래 뒤진다니까.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해도 닿지 않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설명으로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은 식어갔고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서연의 옷가지 몇 벌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정리하듯 무심한 손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짐 챙기고 나가.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정말 이 집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더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의 시선은 계속 시어머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눈빛 속에는 잠깐의 맑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시어머니의 물건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얽힌 시간이 서연에게는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나가는 일은 서연에게 끝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집을 나간 뒤 집안은 빠르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임은 며느리가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가도 문득문득 그녀를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방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고 대답이 없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갔어? 아까 여기 있었잖아. 아들 이준호는 그 소리에 짜증을 냈습니다.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지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를 알아보는 일은 미뤄졌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점점 귀찮은 짐이 되어갔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규칙이 없었습니다. 식사는 제때 차려지지 않았고 약은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박정임은 약을 숨기거나 이미 먹은 약을 또 먹으려 했고 그때마다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럴수록 박정임의 상태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분노는 며느리를 향해 있었지만 그 대상이 사라지자 불안과 공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밤이면 혼잣말이 늘었고 낮에는 이유 없이 물건을 던졌습니다. 한편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짐이라 부를 만한 것도 많지 않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나왔던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봉투를 풀어놓으며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사과는 이미 상해 있었고 과자는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끝이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손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있을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을지, 약은 먹었을지, 밤에 길을 나서지는 않았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우연히 이웃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연락을 받았지만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집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 집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어머니를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새벽에 터졌습니다. 박정임이 집 근처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경찰을 통해 이준호에게 전달됐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말만 덧붙여졌습니다. 이준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마지못해 서류에 서명을 했고 의사의 설명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말고 다른 가족분은 없으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이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름이 나왔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실로 올라간 뒤 박정임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 가방이 낯설었습니다. 집에서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약봉투, 그리고 낡은 서류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봉투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이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어머니 가방에 며느리 이름이 적힌 봉투가 들어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려다 그는 다시 덮었습니다. 병실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봉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 서랍, 장롱 아래, 오래 쓰지 않던 철제 서랍까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하나의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부동산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주소는 분명 이 집이었고 날짜는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이름 옆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이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서연. 이게 뭐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은 노인이 무슨 서류를 왜 이런 이름으로 준비해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씩 정신이 돌아왔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집안에서 조용히 사라졌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김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조용했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불안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고
동시에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임이 깨어난 건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건 간호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늘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이 그날은 한 곳에 또렷이 머물렀고 질문에도 엉뚱한 말 대신 정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짧은 문답이 오갔을 뿐인데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역시 차트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일 수 있지만 분명한 인지 회복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은 곧 이준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박정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니? 그 이름이 병실에 떨어지는 순간 이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정임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아차린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또 내가 내쫓았구나. 그 애는 그런 애 아니야. 이준호는 그제야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듯 어설픈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다느니, 오해가 있었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호가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는 간단히 인사를 건넸고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임 어르신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정신이 또렷하실 때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위임장,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그리고 금융 관련 서류까지 하나같이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모두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눈에 익숙한 주소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의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서연.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두 장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닐 때 한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병실 안의 공기는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문서는 무효라며 누군가 어머니를 부추겼을 거라며 흥분했습니다. 그 말 끝에는 늘 같은 이름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여자예요. 서연이가 어머니를 꼬드긴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소견서, 상담 기록, 녹취, 영상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었고 박정임은 명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정임은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한 번도 그 애를 본 적이 없어. 아내로도 사람으로도. 박정임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말 하나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치매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며느리의 얼굴과 손길만큼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내 밥 먹였고, 그 애가 내 등을 닦아줬다. 내가 없을 때 그 애만 있었어.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이 여자는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힘을 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그의 인생 더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남겨둔 거야. 사과도 과자도 다 그의 생각이었어. 그 말에 이준호의 머릿속에 쓰레기 봉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비웃듯 바라봤던 그 봉투 안의 물건들이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마다 하나씩 챙겨둔 마음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는 처음으로 패배를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선택 앞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건 기억이었지 사람을 보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끝내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박정임은 서연을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병실 창가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박정임의 얼굴은 그 빛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나는 요양원으로 갈 생각이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임은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더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기억이 언제 또 끊길지 모르는 자신과 사는 건 너무 고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이제 남은 게 없어.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머님,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박정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 위에 올려둔 자신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오래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혼까지 했잖아. 그만하면 됐다. 그 말에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이혼은 그 사람이랑 한 거예요. 어머님이랑은 아니에요. 박정임이 그제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남이 돼도요. 어머님이랑은 남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박정임의 눈가가 서서히 젖었습니다. 치매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그 말만큼은 깊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나 또 너 못 살아보면 어떡하니? 또 소리 지르면 어떡하고?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 거예요. 기억 못해도 괜찮고 화내도 괜찮아요. 어머님은 제가 알아볼게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허락이기보다 포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습니다. 넘어질까봐 가구를 치웠고 밤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작은 등을 켜두었습니다. 박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서연아. 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올렸고 약을 챙겼고 어머니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잡아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그 이후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왔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와 이어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는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의 시선은 곧바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챘다는 말, 치매 노인을 이용했다는 말이 서슴없이 오갔습니다. 친척들은 전화로 은근히 떠받고 이웃들은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증명하려 들수록 마음이 닳는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밖의 말이 아니라 집안에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였습니다. 박정임은 기억을 점점 더 자주 놓쳤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 자신이 왜 이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서연을 붙잡고 울며 제발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며느리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이혼도 하고 욕도 먹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말을 같은 어조로, 같은 표정으로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박정임은 그 말을 이해했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잊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대답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날 며칠을 같은 대화를 반복하면서도 서연은 지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은 박정임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갈 곳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급히 챙긴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앞을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어디도 안 가요. 박정임은 그 말에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며느리가 대신 결정하느냐고, 왜 놓아주지 않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그대로 맞으면서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인생 제가 대신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말에 박정임은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도 마음은 그 순간 분명히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결국 가방은 바닥에 내려졌고 박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박정임은 여러 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 혼자 가야 한다. 내 인생을 살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서연의 대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남이 돼도요. 어머님이랑은 남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결정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혼으로 잃은 것보다 어머니를 지키는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르며 박정임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름을 잊는 날이 많아졌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낯설어하는 날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만은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헷갈려도 손을 잡으면 놓지 않았고 밤에 불안해질 때면 서연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재산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그녀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넘어질까봐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서연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아마 이 선택도 이 삶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 가장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과와 과자, 닳아버린 립스틱은 아직도 서연의 서랍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재산보다도 문서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을 더 정확히 증명해 주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박정임은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빛이 맑았습니다. 박정임은 서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어머니로 만들어줬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깊게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임은 그날 밤 서연의 손을 잡은 채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괜찮았습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이미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는 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도 가족도 선택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 역시 그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이미 다른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겠다고 선택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기억이 사라져도 관계가 끊어져도 그 선택만은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정임은 어느 날 다시 서연을 딸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착각인지 순간의 회복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